아주 사소한 우연이 사람의 인생을 바꾸기도 합니다. 우연히 다른 사람의 노트북에서 본 드라마의 한국어 대사 하나가 한 중국인 소녀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 한국어 대사가 없었다면 그녀는 아직도 중국의 농촌에서 힘들게 일하고 있었을 텐데요. 한국어에 대한 그녀의 관심과 노력 덕분에 지금은 온 가족이 한국행 이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국어는 그녀와 가족의 인생을 어떻게 바꾸었을까요? 오늘의 놀라운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리화라고 해요. 저는 중국 윈난성 높은 산골 아주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어요. 바람마저 속삭이는 것처럼 조용한 곳을 상상해 보세요. 매일 아침 저는 안개가 초록빛 언덕 사이로 흘러내리는 모습을 보고 일어났어요. 밤이면 쏟아질 듯 빛나는 별들 아래에서 잠들었어요. 우리 집은 거칠게 다듬은 돌과 굵은 나무 기둥으로 지어졌어요. 1층에는 돼지와 닭 그리고 친근한 개 해이가 살았어요. 2층은 가족이 생활하는 공간이었어요. 나무 마루판을 밟으면 삐걱 소리가 났고 창문은 바람이 세게 불면 덜컹거렸어요. 어릴 때 저는 그 소리가 집이 저에게 말을 거는 것 같았어요. 가끔은 비밀을 알려주는 소리라고 상상했어요. 아버지와 어머니는 매일 논밭에서 쌀과 채소를 키우며 부지런히 일하셨어요. 집 근처 숲으로 약초와 버섯을 채취하러도 가셨어요. 그 약초로 아픈 이웃을 도왔어요. 오빠는 큰 트럭을 몰고 우리 마을과 쿤밍시를 오갔어요. 오빠는 트럭이 낡아 삐걱거리고 연기를 내뿜어도 아주 자랑스러워했어요. 제가 7살 때 제 귀가 유난히 예민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누구보다 먼저 새들의 지저귐을 듣고 해질 무렵 강가에서 멀리 들리는 개구리 울음소리도 들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제가 가장 좋아했던 소리는 낡은 텔레비전이 내는 소리였어요. 매일 저녁 가족 모두 그 앞에 모였어요. 화면은 작고 흐릿했지만 다른 세상의 이야기를 전해줬어요. 대부분 중국어로 말했지만 가끔 영어 단어가 섞여 들렸어요. 그 단어들은 수수께끼처럼 신기하고 설레었어요. 17살이 되던 해 친구 샤오펑 집에 놀러 갔어요. 샤오펑 언니가 노트북 화면을 보고 있었어요. 언니 어깨 너머로 보니 머리가 부드럽고 화려한 옷을 입은 배우들이 낯선 언어로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저건 뭐예요? 하고 물었어요.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한국 드라마야. 요즘 중국에서도 인기 많아. 라고 언니가 대답했어요. 저는 화면에 바짝 다가갔어요. 말소리가 부드럽고 음율이 있는 것 같았어요. 마치 새가 노래하는 것처럼 들렸어요. 그날 밤 그 소리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정말 안녕하세요와 감사합니다. 같은 한국어를 들은 걸까요? 머릿속이 질문으로 가득 찼어요. 한국어 단어들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 걸까? 왜 가슴이 두근거릴까? 저는 나무로 된 천장을 바라보며 반짝이는 거리와 불빛 가득한 길을 걷는 제 모습을 상상했어요. 부모님이 잠든 뒤 저는 몰래 거실로 나가 노트북을 켰어요. 어두운 방에서 화면이 환하게 빛났어요. 같은 드라마를 찾아 볼륨을 아주 낮게 틀었어요. 눈으로는 중국어 자막을 읽었지만 귀는 새로운 소리에 집중했어요. 영상을 잠시 멈추고 배우들의 입모양을 따라해봤어요. 안녕하세요. 이상하게 느껴지면서도 신났어요. 어둠 속에서 살짝 웃으며 숨겨진 보물을 찾은 기분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어머니가 제가 혼잣말로 이상한 소리를 내는 걸 눈치채셨어요. 리화야, 뭐라고 중얼거리고 있니? 얼굴이 달아올랐어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저 한국어 조금 배우고 있어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어머니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그걸 왜 배우니? 영어나 공부하는 게 취직에 도움이 될 텐데라고 하셨어요. 아버지도 고개를 끄덕거리며 중요한 것에 집중하렴이라고 하셨어요. 그 말들에 마음이 아팠지만 결심이 더 강해졌어요. 누군가 하지 마라고 해도 꼭 해보고 싶은 일이 있던 적 있나요? 저는 이 낯선 언어가 제게 새로운 세계로 가는 열쇠처럼 느껴졌어요. 저는 틈나는 대로 작은 공책을 꺼내 새로운 단어를 하나하나 적었어요. 베개 밑에 숨긴 공책에 몰래 연습했어요. 집이 삐걱거릴 때마다, 바람이 속삭일 때마다, 노트북 화면이 깜박일 때마다 저는 생각했어요. 나는 이 작은 마을보다 더 큰 꿈을 쫓고 있어. 그리고 그 꿈은 이제 막 시작된 거였어요. 저는 19살이 되었어요. 대학교에 입학해서 기숙사로 가야 해요. 저는 외국의 언어와 문화를 배울 수 있다는 이유로 동양학과에 들어갔어요.
산골 마을을 떠나 구불구불한 길을 달리는 버스를 타고 쿤밍시로 내려왔어요. 버스 안에서 구름이 아래로 떠다니는 모습을 보고 나무들이 점점 작아지는 걸 보면서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높은 건물들이 시야에 들어오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처음으로 차들이 빵빵 경적을 울리고 스쿠터들이 쌩쌩 지나가고 빨강파랑 네온 사인이 깜빡이는 복잡한 도시거리 한복판의 선거였어요. 저는 대학교의 기숙사방으로 들어갔어요. 벽이 얇아서 옆방 사람들의 대화 소리가 들렸어요. 아침마다 비닐컵에 든 버블티를 홀짝이며 핸드폰만 들여다보는 친구들 사이로 걸어 다니면서 가슴이 설렜어요. 쿤밍은 중국 전역은 물론이고 다른 나라 사람들까지 섞여 있는 활기찬 도시였거든요. 저는 한국어에 대한 공부를 지금까지도 해왔어요. 그래서 수업이 끝나면 저는 한국어를 제대로 배울 곳을 찾아다녔어요. 식당 몇 군데가 모여있는 골목길 안쪽에서 한국어 교실이라고 쓴 간판을 발견했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자 따뜻한 커피 향과 사람들 웃음소리가 반겨줬어요. 교실 벽에는 한글 자음과 모음이 그려진 알록달록한 포스터랑 서울타워, 경복궁 같은 유명한 랜드마크 사진이 가득했어요. 작은 나무 책상에 앉자마자 여기구나 하는 안도감이 들었어요. 첫 수업날 선생님인 박 선생님이 우리 한 사람씩 바라보면서 왜 한국어 배우고 싶어요? 하고 물어봤어요.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분명했어요. 제 차례가 되자 목소리가 살짝 떨렸어요. 저는 한국어의 소리가 음악 같아서 좋아해요 라고 대답했어요. 선생님은 웃으면서 제 이름을 정확한 한글로 리화라고 써주셨어요. 제가 소리를 내어 화 하고 따라 말했어요. 혀가 꼬이는 느낌이었지만 어깨가 으쓱했어요. 수업은 일주일에 2번, 한 번에 2시간씩 진행됐어요. 수업 들으러 가려면 5블록을 걸어야 했어요. 한국어 문장들이 가득 적혀있는 작은 공책을 꼭 쥐고 다녔어요. 바람이 불면 종이가 바람에 날려 생수병으로 누르곤 했어요. 신발굽이 인도 위를 톡톡 두드리는 리듬이 제 설렘을 대신해주는 것 같았어요. 매 수업마다 학교, 친구, 사랑 같은 단어를 배웠고 머릿속에 새기려고 몇 번이고 따라 써봤어요. 어느 무더운 오후 박 선생님이 게시판에 전단지를 붙였어요. 한국어 가능자 우대, 한국 관광 가이드 모집이라고 쓰여 있었어요. 전단지를 보는 순간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었어요. 중국의 여행사에서 한국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을 찾고 있다는 거였어요. 너무나도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되었어요. 한국말도 더 많이 배우면서 한국도 갈 수 있고 또 돈도 벌 수 있는 최고의 기회였죠. 제가 꿈꾸던 기회가 바로 눈앞에 있었던 거예요. 떨리는 손으로 전단지를 뚫어지게 바라보며 이거면 우리 가족도 하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어요. 그날 오후 기숙사 방에서 떨리는 손으로 여행사 전화를 걸었어요. 벨이 울리자마자 니아오? 하는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렸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리화라고 해요. 오늘 붙인 한국어 관광 가이드 모집 전단지 보고 전화했어요. 저는 한국어 말할 수 있어요 라고 말했어요. 상대방이 조용히 웃으면서 좋아요. 내일 10시에 면접 보러 올래요? 하고 물었어요. 벽시계를 보니 이미 6시였어요. 네, 갈게요 라고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방 안에 불꽃놀이가 터진 것처럼 느껴졌어요. 다음날 아침 면접 시간보다 10분 일찍 여행사 사무실에 도착했어요. 작은 사무실 벽에 중국과 한국의 명소 사진이 걸려 있었어요. 심장이 귀 앞까지 울리는 것 같았어요. 매니저님이 들어오셔서 악수를 청하시더니 한국어로 자기소개를 요청했어요. 목이 바싹 말라서 느리게 안녕하세요. 저는 리화예요. 한국어를 배우고 있어요 라고 말했어요. 여러 가지 질문이 한국어로 이어졌어요. 저는 그동안 갈고 닦은 한국어 실력을 마음껏 내보였어요. 매니저님이 고개를 끄덕이며 잘하네. 언제부터 일 시작할 수 있어요? 하고 물으셨어요. 제 눈에 눈물이 글썽여졌어요. 이렇게 좋은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어요. 저는 당장 내일부터요? 라고 답했어요. 매니저님은 그럼 내일부터 일해봐요. 한국말을 잘해서 곧바로 한국에 파견 나가도 될 것 같아요 라고 하셨어요. 분주한 거리를 걸어 돌아오면서 저는 구름 위를 떠다니는 기분이었어요. 마을로 돌아가 부모님께 이 소식을 전하는 장면이 머릿속에 그려졌어요.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꿈이 더 이상 제 머릿속 허상이 아니라 정말 손에 잡힐 듯한 현실이 되었어요.
아침 햇살이 비행기 창문을 통해 들어오자 생각보다 부드럽게 느껴졌어요. 차가운 유리에 이마를 살짝 대고 인천공항에 다가가는 풍경을 바라봤어요. 아래로는 고속도로가 은빛 강처럼 뻗어 있고 정돈된 초록빛 밭들이 거대한 이불 조각처럼 넓게 펼쳐져 있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의 공기가 얼마나 상쾌할지 코끝에서 이미 느껴졌어요. 비행기가 멈추고 저는 큰 터미널로 걸어 나갔어요. 환한 조명에 반짝이는 바닥, 다소곳이 말하는 사람들 목소리가 한국어로 들려왔어요. 안녕하세요. 라고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가슴이 두근대며 입국 심사장 쪽 표시를 따라 걸었어요. 직원이 여권에 빨간 도장을 꾹 찍어주자 비로소 내가 한국에 왔구나 싶은 실감이 났어요. 밖으로 나오니 서울 사무실의 다른 동료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희가 탄 차는 고속도로를 달리다 복잡한 도심 거리를 구불구불 지나갔어요. 높이 솟은 건물 사이를 스치며 저는 짐가방을 꼭 쥐고 다리가 후들거리도록 떨렸어요. 동료와 한국에 대해 재미있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어느새 제가 묵을 숙소에 도착했어요. 고시원 방은 굉장히 좁았어요. 작은 책상 하나와 딱 맞는 침대, 그리고 작은 창문이 전부였어요. 하지만 침대 발치에 포근하게 접어놓은 담요를 보자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저는 가방에서 짐들을 꺼내고 한국어 단어장, 부모님과 오빠 사진을 책상에 두면서 방을 정리했어요. 책상 위에는 달력이 걸려 있었어요. 3월 16일에 칸의 한국 첫날이라고 쓰면서 뿌듯했어요. 그날 오후 밖으로 나가 서울을 돌아보기로 했어요. 공기에는 갓 내린 커피향이 감돌았고 빵집에서는 달콤한 냄새가 흘러나왔어요. 사람들은 빠른 걸음걸이로 걸으며 플라스틱 컵에 든 아이스 음료를 홀짝거리고 있었어요. 지하철역 입구 앞에 다가서니 전광판에 5분 후 열차 도착 안내가 반짝거렸어요. 한번 타보고 싶어서 표를 사고 개찰구 안으로 들어갔어요. 줄을 섰어요. 문이 열리자 환한 조명이 저를 반겨주었어요. 전동차 내부는 먼지 하나 없이 깨끗했고 사람들은 질서정연하게 지하철에 앉거나 서서 각자 볼 일을 보고 있었어요. 손잡이를 잡고 창밖을 보니 창틈 사이로 서울의 풍경이 리본처럼 흘러가고 있었어요. 탐험을 마치고 근처 작은 식당에 들어가 비빔밥을 시켰어요. 알록달록한 채소와 계란 하나가 얹힌 밥그릇이 나왔어요. 국물에서 김이 모락모락 올라와 코끝을 간지렸어요. 숟가락으로 밥과 야채, 양념장을 쓱쓱 비벼 한 숟갈 떠먹자 입안 가득 매콤하고 달콤한 맛이 한꺼번에 퍼졌어요. 이게 이제 저의 새로운 삶이구나 싶어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그날 저녁 노트북을 펴고 마을에 계신 가족과 영상통화를 했어요. 조그만 방에서 흔들리는 제 화면을 보며 어머니가 리화야, 행복해 보여라고 부드럽게 말했어요. 지하철 사진도 보여드리자 아버지가 안녕이라고 한국어로 인사하셨어요. 우리 모두 함께 웃었어요. 통화를 끝내기 전 열심히 일할게요. 언젠가 다들 서울로 꼭 데려올게요 라고 약속했어요. 그 후 몇 주 동안 저는 여행사에서 매일 작은 일들을 맡았어요. 어느 날 아침에는 베이징에서 온 중국 관광객들에게 경복궁에 안내했어요. 궁궐의 이름과 이곳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중국어로 설명하자 다들 반짝이는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호응해 주셨어요. 어느 날에는 탁 트인 서울의 전경이 눈앞에 펼쳐진 전망대에 서서 밝은 목소리로 손짓하며 설명을 시작했어요. 여기 보이는 높은 탑은 남산타워입니다. 저기 한강이 굽이치고 있고 밤에는 아름다운 조명이 켜집니다. 제가 입은 산뜻한 파란색 조끼와 목에 건 무전기, 손에 든 마이크가 전문성을 더했어요. 중국어로 유창하게 안내를 이어가며 캐주얼한 질문에도 친절히 답하며 관광객들의 호응을 이끌어냈어요. 해질 무렵 노을이 타워에 부드러운 주홍빛을 들이우자 저는 스마트폰을 꺼내단 채 사진을 제안해요. 모두 환한 미소로 카메라를 응시해요. 관광객들은 고개를 돌려 서울 시내를 바라보며 즐거운 탄성을 터뜨렸고 저는 그러한 순간을 놓치지 않고 열정적으로 기록하며 투어를 완성해 갔어요. 몇 달이 지나가 일이 능숙해져서 시간이 제법 많이 남게 되었어요. 추가 수입을 위해 작은 번역 에이전시에 등록했어요. 새 레스토랑 메뉴 번역, 한국 방송팀 가이드, 현지 사무실 이메일 작성 도우미 같은 일감이 가득했어요. 첫 과제로 카페 메뉴를 한국어에서 중국어로 옮기는 작업을 받았어요. 카페 구석의 나무 테이블에 앉아 에스프레소 기계의 쉬익 소리 옆에서 하나씩 항목을 꼼꼼히 번역했어요.
그동안 공부했던 한국어 실력이 누군가의 비즈니스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에 뿌듯했어요. 월급이 통장에 들어올 때마다 최소 70% 이상은 꼭 저축했어요. 또 다른 통장을 만들어 통장 첫 장에 가족 초대라 적고 30만 원, 40만 원, 20만 원씩 매달 모아 나갔어요. 언젠가 이 돈으로 부모님 비행기표와 숙소를 마련해 드릴 날을 꿈꿨어요. 어느 비 오는 오후 급한 마음에 뛰어가다가 지하철 승강장에서 발이 미끄러져 넘어졌어요. 우산이 뒤집히고 젖은 바닥에 손을 집으며 아 하고 소리를 냈어요. 다행히 친절한 아주머니가 우산을 씌워주시며 일으켜 주셨어요. 괜찮아요? 라고 묻길래 고개를 끄덕이며 감사해요라고 한국어로 인사했어요. 아주머니가 가시는 뒷모습을 보며 이런 작은 친절이 도시에서 저를 단순한 방문객이 아니라 이곳 사람처럼 느끼게 해준다는 걸 깨달았어요. 1년이 지나갈 무렵 저는 어느 골목에 뭐가 있는지 훤히 알게 됐어요. 이름을 불러 반겨주는 작은 편의점도 찾았어요. 한글 만화책이 가득한 도서관도 발견해서 속어와 농담을 배우면서 밤늦게까지 웃었어요. 매일 아침엔 하얀 구름처럼 활짝 핀 벚꽃 아래 작은 공원에서 산책했어요. 어느 날 밤 침대 머리맡에 앉아 창밖 불빛을 바라봤어요. 고요한 산골 마을에서 삐걱거리는 옛 마루판 소리가 들리는 친구 집에서 한국어를 처음 들은 그 순간이 떠올랐어요. 이제 저는 한국 사람들과 대화하고 농담에 웃고 중국 관광객들에게 서울을 안내할 수 있게 됐어요. 가슴속에 희망이 가득 차 올랐어요. 수많은 산과 바다를 넘어 이곳에 왔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고 이 모험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시간이 흘러 어느새 한국에 온 지 2년이 넘었어요. 그동안 가족이 무척 그리웠어요. 부모님과 오빠도 서울의 불빛을 보고 매콤한 떡볶이를 맛보고 밤에도 안전하게 걸을 수 있다는 걸 느끼길 바랐어요. 좋은 병원과 빠른 지하철도 경험하길 바랐어요. 그래서 가족 초청 비자에 대해 알아보려고 행정사와 약속을 잡았어요. 유리벽으로 된 건물 4층에 행정사 사무실이 있었어요.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고 층수가 하나씩 올라가는 걸 바라봤어요. 서류 가방을 든 손이 떨렸어요. 통장 거래 내역, 집 계약서 사본, 회사에서 받은 추천서를 챙겼어요. 깔끔한 사무실에 앉자 행정사님이 차분히 설명해 주었어요. 준비해간 서류를 제출하고 추가로 필요한 서류들의 목록도 받았어요. 행정사님의 사무실을 나서며 결심이 단단해졌어요. 반드시 우리 가족들을 이곳 서울로 데려오겠다고. 비자 신청이 진행되는 동안 저는 더욱더 열심히 일을 했어요. 여행사에서 초과 근무를 하고 번역 일도 더 맡았어요. 작은 방의 책상 위에 비자를 위해 인쇄한 서류 더미들이 하나씩 쌓여갔어요. 매일 밤 2번씩 꼼꼼히 확인했어요. 어느 날 아침 행정사 사무실에서 이메일이 왔어요. 심장이 터질 듯 뛰었어요. 이메일을 열었더니 가족 초청 비자 신청 결과였어요. 클릭하자 신청서 형식 오류로 제작성이 필요합니다. 라는 글자가 번쩍였어요. 부모님이 작성한 문서와 부모님 사진이 한국 정부 양식과 맞지 않았던 거예요.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어떻게 고치지? 바로 오빠에게 전화했어요. 오빠는 뜨거운 햇살 아래 비닐 모자를 쓰고 일하고 있었어요. 오빠에게 다시 설명했어요. 그거 다시 하려면 시내까지 가야 돼. 우리 집에서 쿤민까지 가는 길을 멀고 시간도 오래 걸리기에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하지만 다시 도전하는 수밖에 없었어요. 인터넷으로 좀 더 잘하는 우리 마을 근처의 번역공증 사무소를 찾아봤어요. 차로 3시간 거리였어요. 오빠가 부모님을 모시고 그곳에 다녀오기로 했어요. 저는 매일 밤 준비사항을 확인하며 마음을 졸였어요. 드디어 새 서류들이 제 숙소에 도착했을 때 저는 깊은 숨을 내쉬며 안도할 수 있었어요. 수정된 서류를 행정사에 제출하고 기다렸어요. 하지만 2주 뒤 또 이메일이 왔어요. 소득 증빙 불충분으로 반려되었다는 내용이었어요. 컴퓨터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며 눈물이 맺혔어요. 뭘 더 보여달라는 걸까? 다시 행정사님께 전화를 걸었어요. 행정사님은 리화 씨 가족의 경우에는 6개월이 아니라 1년치 소득 증명이 필요하대요라고 천천히 알려주었어요. 절벽 끝에 선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다시 오빠에게 서류들을 부탁했어요. 오빠도 표정이 어두워졌지만 이내 흔쾌히 웃으며 알겠다고 대답했어요. 부모님을 모시고 또다시 은행에 가야 했고 해당 서류들을 한국어로 번역해야 했어요.
그리고 서류들을 한국으로 보내기 위해 해외 배송 회사에 가야 했죠. 농촌 일도 바쁜데 이런 서류들을 준비하느라 오빠가 정말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런 시간들은 나중에 큰 즐거움으로 보상해 줄 거라는 것을 저는 알고 있었어요. 새로운 서류를 기다리던 중 오빠로부터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어요. 어머니가 갑자기 가슴 통증을 호소하신 거예요. 중국의 병원에도 가보셨는데 약을 몇 봉지 받으셨을 뿐 통증은 여전하시다는 오빠의 말이었어요. 어머니가 눈물 섞인 목소리로 리화야 가슴이 아파라고 하셨을 때 저는 공포감이 밀려왔어요. 저는 바로 행정사님께 전화를 걸었어요. 행정사님은 의료관광 비자라는 것을 알려주셨어요. 다행히 신청 방법은 어렵지 않았고 서류들도 이미 구비가 된 상태라 신청하는 비자의 종류만 바꾸면 되는 것이었어요. 서류들을 모두 갖춰 세 번째로 비자 신청을 했어요. 그리고 숨죽이며 기다리던 어느 화창한 아침, 의료관광비자 승인이라는 이메일이 왔어요.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눈물을 흘리며 바로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엄마, 아빠, 비자 나왔어. 라고 외쳤어요. 통화를 마치고 저는 바로 근처의 대학병원에 어머니 진료를 예약했어요. 저는 가장 빠른 날짜의 비행기표를 예매했어요. 약 일주일 뒤면 가족들이 제가 살고 있는 한국의 서울에 도착할 거예요. 가슴이 터질 듯 뛰었어요. 다음 며칠은 제 작은 방을 깨끗이 청소하고 부족한 이불과 담요를 사고 가족들의 서울 여행 계획을 짜는데 보냈어요. 제 꿈을 이뤄준 이 땅, 한국을 부모님께 보여드릴 날이 다가오고 있어 매우 설레었어요. 부모님과 오빠는 비행기를 타고 서울로 오셨어요. 엄마의 통증 때문에 가장 먼저 병원부터 갔어요. 국제진료센터에서 중국어와 한국어를 모두 할 수 있는 간호사분들이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의사 선생님이 검사를 빠르게 진행하셨어요. 약국에서는 약을 처방해 주시며 복용법을 상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어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정말 잘 보살펴 주네라고 하셨어요. 그날 밤 우리는 부모님과 오빠가 묵는 게스트하우스에서 간단히 떡볶이를 만들어 먹으며 조용히 꿈을 이야기했어요. 오빠는 휴대전화로 한국어 문장을 연습했고 아버지는 반짝이는 도시 불빛을 바라보셨어요. 저는 어머니 손을 꼭 잡으며 다시 희망이 차오름을 느꼈어요. 다음날 아침 햇살이 작은 창문 사이로 스며들며 저의 얼굴을 따뜻하게 감싸주었어요. 눈을 깜빡이며 정신이 들자 가장 먼저 떠오른 건 가족들이 이제 제 곁에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어머니는 이미 일어나서 어제 찍은 서울에서의 사진들을 보고 계셨어요. 아버지는 작은 부엌 테이블에 앉아 바깥 풍경을 보고 계셨어요. 오빠는 피곤했는지 소파 위에서 그대로 졸고 있었어요. 저는 환하게 웃으며 오늘 아침은 뭐 먹을까요? 하고 물었어요. 어제 시장에서 사온 김치와 달걀 생각이 났어요. 김치볶음밥 어떨까? 하고 이어서 말했어요. 금세 김치 냄새가 주방에 가득 퍼졌어요. 그 위에 달걀이 올라가니 맛있는 향이 온 숙소 안에 퍼졌어요. 온 식구가 작은 식탁에 둘러앉아 밥을 먹으니 중국에서의 생활이 떠올랐어요. 제가 처음으로 한국어 공부할 때 부모님이 만류하던 때가 떠올랐어요. 그때 제가 포기하지 않았기에 지금 이와 같은 시간이 있을 수 있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나름 뿌듯해졌어요. 맑고 화창한 다음날 저는 부모님과 오빠를 이끌고 경복궁 광화문 앞에 섰어요. 미리 예약해둔 한복 대여소로 가족을 안내했어요. 한복을 입으면 사진이 정말 예뻐. 라고 말했어요. 엄마는 연분홍 저고리와 노란 치마를, 아빠는 은은한 회색 두루마기를, 오빠는 푸른색 남자 한복을 골랐어요. 모두 한복을 입자 마치 과거로 시간여행을 떠난 듯 설레는 표정이었어요. 저희는 바로 근정전으로 갔어요. 붉은 기둥과 금빛 단청 위로 맑은 하늘이 어우러진 장관이 너무 아름다웠어요. 아빠는 연신 중국의 자금성보다도 색감이 다채롭구나라며 감탄했어요. 오빠는 스마트폰으로 사진과 동영상을 찍으며 이 장면은 꼭 SNS에 올려야 해. 라며 활기차게 움직였어요. 오후에는 수문장 교대식을 보았어요. 전통 복장을 입은 의장병들이 장엄하게 행진하는 모습에 부모님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그렇게 저희 네 사람은 경복궁 나들이를 따뜻한 추억으로 마음속에 깊이 새겼어요. 숙소로 돌아와 저희들은 오늘 찍은 사진을 정리했어요. 이렇게 해서 열흘간의 가족 여행이 끝났어요. 다시 가족들은 중국으로 돌아가야 했어요. 부모님과 오빠는 많이 아쉬워했어요.
저희들은 마지막 인사를 나눴어요. 가족들이 공항 안으로 들어가고 사라진 후 저는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어요. 곧이어 눈가에 눈물을 닦고 지하철을 타기 위해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어요. 가족들은 중국의 고향에 도착했어요. 다시 농촌에서의 하루가 시작되었죠. 부모님과 오빠는 한국에서의 생활을 그리워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농담 삼아 한국으로 이민와 라고 말했어요. 아빠는 정말 한국이 살기 좋더라. 나도 그러고 싶다. 라고 말하셨어요. 이제 제게 또 다른 목표가 생겼어요. 가족들이 저와 함께 서울에서 함께 사는 것이죠. 이제 저는 가족들의 한국 이민을 준비하고 있답니다. 가족들이 모두 한국에 오면 그때 다시 좋은 소식 전해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중국인 소녀 리와의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너무나도 감동적인 사연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욱더 좋은 이야기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